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뭔가를 바라보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네. 인지 편향 중에 하나인데 선과 악, 흑과 백, 착한 놈, 나쁜 놈, 약간 네.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탈중앙화와 중앙화를 놓고서도 네. 탈중앙화는 호재, 떡상, 중앙화는 악재, 네, 떡락 약간 이렇게 그렇죠. 머릿속에 다들 멘탈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네. 모든 탈중앙화가 아닌 걸 갖다가 배제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앙화된 요소도 네. 포섭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는지 지금 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성문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블랙록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에 가격을 미치는 또 다른 이슈 하면 또 파월 의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분이라서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 굉장히 사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한 형태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블랙록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단서는 달았죠.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에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파월의 발언이 사실은 뭐 경제, 뭐 가상화폐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파월의 발언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네. 제가 이렇게 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예. 규제 관련해서 뭔가 그 연준이 예.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규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뭔가 규제 자체에 예. 뭔가 이렇게 뛰어들 만한 법적 명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는 네.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요. 거의 20개 가까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래야 이제 연준이 직접 뭔가 네. 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했던 발언은 그냥 어떤 의사표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거와 떠나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예. 이제 그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의 하나로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나스닥이나 뭐 네. 이런 게 영향을 받듯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는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투자자로서. 네. 근데 뭐 그게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막 움직이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파월보다는 블랙록이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은 네. 왜 움직였지 하면서 뉴스를 찾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헤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이게 두 개를 자꾸 이제 연관시키는 것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면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블랙락 ETF 뉴스죠. 네, 경제에서의 리더는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블랙록이 그만큼 움직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상화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네 글자가 있죠.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규제 당국을 못 믿겠다라고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제도권으로 점점 들어온다는 건 한편으로는 뭐 규제 당국 쪽에서는 이래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약간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편입되는 게 맞나 싶은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탈중앙화를 기치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네. 자꾸 이런 제도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네. 달갑지만은 않기도 해요. 이쪽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설명- 될까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는 이제 일종의 이념인 거죠. 네. 예, 이제 일종의 이념인 거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뭔가를 바라보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네. 인지 편향 중에 하나인데 선과 악, 흑과 백, 착한 놈, 나쁜 놈, 약간 네.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탈중앙화와 중앙화를 놓고서도 네. 탈중앙화는 호재, 떡상, 중앙화는 악재, 네, 떡락 약간 이렇게 그렇죠. 머릿속에 예. 다들 멘탈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념인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추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네. 꼭 탈중앙화를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탈중앙화를 다 받아들이는 세계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이제 미지수이고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네.
모든 탈중앙화가 아닌 걸 갖다가 배제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중앙화된 요소도 네. 포섭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제도권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뭐 결코 그렇게 나쁜 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예, 좀- 이제 이번에 블랙락 얘기를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블랙락이 이걸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네. 막 뭐 포킹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게 아니냐라는 걸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블랙락이 최대 자산 운용사이긴 하지만은 유일한 자산 운용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회사도 많고 이번에도 네. 신청서에도 한 6개 정도 회사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 운용사가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에도 네. 거기도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네. 유럽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네. 그런 큰 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기관에 집중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권화되는 거에 대한 너무 큰 우려는 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제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달러를 비롯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한다면 이건 지금 진짜 사야 돼. 이런 또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 화폐를 그렇다면 대체하는 날이 오기보다는 그냥 약간 혼용되는 날이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혼용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네. 시나리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된다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화폐의 기능이 세 네. 가지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가치 저장 수단, 네. 교환 매개 수단, 그다음에 회계 단위 그렇죠. 이렇게 쓰이는데 화폐를 대체한다면 요 세 개를 비트코인이 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꼭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 뭐 될 수도 있고 아닌 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보통 자산들이 네. 이 화폐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세 개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그 19세기 중반에 그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네.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먼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교환 매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회계 수단이 맨 마지막인데 자산 가치의 그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건 첫 번째 구간이에요. 네. 가치 저장 수단을 받아들여질 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가격 상승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첫 번째 단계만 일어나도 좋은 나쁘지 거죠. 않죠. 예, 네. 좋은 거죠. 예. 그 그렇기 뒤는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죠.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일어나면 좋긴 하지만은 네. 내 사실 것만 오르면 되니까 돈만 예. 많아지면 돼요. 교환 매개 수단으로까지 안 가도 네.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는 맞아요. 거예요. 투자 맞아요. 수익률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되고 좀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예전에 아까 코비 창업할 때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사람이 대다수였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들 알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좀 대체를 어느 정도 했다고 네, 보시나요? 많이 이제 가치 네. 저장 수단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근데 이게 한국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국은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국한해 놨거든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규제에 의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는 법인들이 참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2021년 좀 그 정도부터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편입을 시키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네.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네. 제가 제 생각에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매스 뮤추얼이라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네. 되게 오래된 보험회사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의 뭐 남북전쟁 시절부터 있었던 그래요? 그런 예. 170년 정도 되는 보험회사인데 거기서 한 1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네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자금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운영해야 네. 됨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편입을 시킨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것처럼 벌써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네. 편입을 시키는 그런 전문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네.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된다고 하면 제일 지금 그걸 거부할 나라가 G2, 미국과 중국 정부일 텐데요.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지켜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폐쇄적이잖아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또 둘은 경쟁하고 있고 국격이 따로 없는 비트코인이 만약 화폐로서의 하나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비트코인 차지하기 싸움이 날까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까요? 제 생각엔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라는 지위가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네. 모르겠고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자기네 본국의 화폐의 그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네. 뭔가 그 외환 보유 외환 보유처럼. 로서 이제 네. 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US 달러가 기축 네. 통화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다들 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금을 네.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호재겠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규제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화폐 인정 여부와 관련한 센터장님의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